최근 대한항공 국제선을 타고 여행을 다녀온 오제나 구독자분들이 대패 삼겹살의 기원에 대한 칼럼 실렸다며 기내지 모닝캄 사진을 찍어 제보해 주셨습니다.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영하 교수님의 글입니다. 주영하 교수님은 동아시아 음식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연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 인류학자입니다. 지금까지 음식 문화 관련 저서만 30권이 넘고요. KBS에서 굵직한 음식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자문을 구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영하 교수님과 유독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과 대패 삼겹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나도 기쁩니다. 교수님이 대한항공 그 기내지 모닝캄에 기고한 글을 저기 있어요. 네네. 저 책. 이거군요. 네네. 나도 지난주에 받았어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다가 모닝캄을 펼쳤는데 대패 삼겹살의 기원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막 메일로 제보를 막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패 삼겹살 언제 누가 어디에서 시작한 겁니까? 아마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부산에 국립해양대학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강의를 하고 사람들하고 뭐 토론도 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대패 삼겹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1980년 초반에 우리 돈 없는 대학생들이 즐겨 먹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 조사를 쭉 했더니 이제 일본에 수출하는 일들이 돼지고기를 많았고 기베 쪽이나 이쪽에 양돈장들이 좀 있었고 그것이 이제 조선방직이나 이쪽으로 해서 거기서 먹고 해서 싸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또 80년대 말에 학교 다니는 친구도 또 덩달아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재미있다 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료를 좀 많이 찾아봤죠. 모든 음식은 사람들이 기억을 잊어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기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한두 사람의 기억으로 전체 사회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다수의 기억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음식이란 게 사회적 의미를 가지려면 유행을 해서 다수가 쭉 퍼뜨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러니까 사회적 유행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테마인 거죠. 그럼 삼겹살은 어떻게 봐야 될까? 첫 번째는 삼겹살은 냉동이었다는 걸 다 잊어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의 70년대 중반부터 유통된 거는 다 냉동이에요. 업소용 냉장고가 먼저 나왔어요. 그건 냉동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유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도시의 번화가에서 1970년대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하면은 냉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냉동으로밖에 유통이 안 되었던 거예요. 날 삼겹살을 먹은 분은 별로 없어요. 뭐 제 주장에 아니다. 나는 생으로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실 분이 있겠지만 그것은 양돈장이나 뭐 정육점에 친숙하게 사셨던 분들은 막 잡은 걸 자셨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시골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직접 돼지를 잡았으니까.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99.9% 거의 대부분은 냉동고기를 먹었다. 유통하는 것은. 유통한 네. 것은. 그러니까 그 유통의 과정에서 냉동된 거를 뭐 슬라이스를 해야 되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일제 기술을 받은 이제 육절기가 한국에서 생산이 됐으니까 육절기가 있는 데는 육절기고 대패 삼겹살이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그게 쫙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1978년 9년 요 시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또 요소가 있잖아요. 대패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또 필수. 휴대용 브루스타 같은 휴대용 버너에다가 그 다음에 쿠킹 오일 같은 쿠킹 포일인데 포일,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일본식으로 포일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막 퍼져나가는 시점이 거의 75, 6,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198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냉동된 삼겹살이 대중적이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육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의 역사를 살필 때는 이 요소가 있잖아요. 도구, 재료, 모든 조건들을 퍼즐 맞추듯이 맞출 때 딱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거시적인 거, 미시적인 거, 개인의 기억, 그다음에 집단의 기억, 뭐 이것들을 이제 이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패 삼겹살의 문제는 이 역사적 축적 속에서의 이게 퍼즐이 맞추어진 거죠. 특정한 음식의 역사를 살필 때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발명과 발견이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발명한 것은 우리 한국의 막걸리 이런 것들 누룩이 없으면 안 되죠. 와인은 원숭이 칩배치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포도 안에 이미 당분이 있고 그게 자연에 노출되었을 때 채소가 좋으면은 알코올화돼요. 그래서 칩배치로 만들어요. 그럼 발견이죠. 네. 그러니까 발명은 뭔가 인위적인 게 개입돼야 돼요. 네. 그럼 대패 삼겹살은 발견이에요. 발명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된 거는 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온 호모사피엔스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발명자라면 최초 발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맨 처음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뻗어나간 뭔가가 있겠지만 발견이나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각 문화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그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딱 나온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외식업에서 식당에 음식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응용하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발견됐으니까 독점권을 너무 주장하는 것은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젊은 세대에게 삼겹살은 당연히 구워 먹는 음식이거든요. 처음부터 구이로 인기가 많았습니까? 돼지고기에 대한 뭐 이렇게 선호도가 네. 남한 사람들이 별로 높지 않았고 뭐 이렇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애분들은 가장 많이 즐겨 먹었던 거는 수육이고요. 수육 냄새 빼려고. 냄새가 이제 제거되니까 수육하면은. 그런데 이제 해방되고 나서 1960년대 박정희 들어서서 약속한 게 북한하고 똑같이 네. 김일성처럼 똑같이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 고기 반찬에다가 소고기국 먹이게 해주겠다 했지만은 이미 미국에는 팩토리 팜으로 대형 양돈장, 농장의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되어서 그걸 이제 전파하겠다고. 집집마다 이제 양돈장이 생긴 거죠. 양돈장은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거니까 시가 있으면은 소비자가 있는 외곽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은 김해 같은 데가 김해. 옛날 돼지 사육을 많이 그렇죠. 했구나.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돼지국밥이나 돼지 순대가 유명한 읍면 소재지. 네. 거기서 얼마 안 가면은 양돈장이 있었던 1970년대 중반에 네. 예를 들어서 저기 유관순 열사의 고향 병천. 병천 가면은 음성에 양돈장이 음성 시골에 양돈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순대가 병천 순대가 유명하게 되는 네네. 거고 산업화의 메커니즘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소고기 값은 계속 남한 사람들이 소고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소고기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식품 영양학자들을 동원해서 요리학자를 동원해서 돼지고기를 먹자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그때 만들어지는 메뉴들, 유행하는 메뉴들 여기에 지금도 젊은 남성들이 로망으로 가지고 있는 제육볶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몇 년도? 그게 대체로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제육볶음 같은 게 이제 막 선전을 해요. 제육볶음은 저육볶음이에요. 돼지 젖자. 그걸 발음하게 하니까 제육이 된 거예요.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여러 고기를 섞었구나, 볶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돼지고기 볶음이고,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뭐 90년대까지도, 200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한국의 개인 농가에 사는 양도장에서는 잔반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쑥놈의 웅치가 아주 심각해서, 그래서 그 냄새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념을 해야 되겠죠. 그죠?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1990년대 이후에 미국식의 사료를 먹이기 전까지는 소고기에도 냄새가 나서 그래서 양념 갈비, 양념 불고기로 숙성을 시켜서 냄새를 제거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다 불고기로 먹었던 거예요. 간장 불고기로 하니까 냄새가 좀 더 남아 있으니까 고추장 불고기를 하게 된 거고 1970년 초반이라는 것은 국가주도 경제 성장의 그 계획 때문에
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장으로 다 이제 농촌을 떠나서 이주를 하죠. 부산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인천 뭐 광주는 공단은 별로 없었지만은 그래도 광주는 전라남도의 모든 물산이 광주로 다 모여서 지금하고 비교하면은 한 10배 정도의 경제적 힘을 가지고 있던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시들 청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시들이 이제 번화가는 뭐 맨날 밤마다 술 먹고 놀고 돈 쓰고 GNP가 계속 올라가니까 소득 증가가 되니까 이제 돼지고기가 수용되게 되는 거죠. 구이가 인기를 끈 건 1970년대 중반 이후. 예. 아, 삼겹살 구이가 급속히 확산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돼지는 인간하고 똑같은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잡식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먹을 게 별로 없는 지역에서는, 특히 농사 짓는 지역에서는 돼지를 잘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결정적으로 해결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은 이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이죠. 들리는 소문에 뭐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돼지를 많이 소비해야 되는데 당신이 좀 나서봐. 그래가 지금 용인의 에버랜드 자리가 자연농원 자리에 미국식 양돈장을 이제 자연농원이 원래 설립- 놀이기구 타는 데가 아니라 미술관 들어가기 전에 입구가 자연농원이잖아요. 농장이었나요, 처음에는? 처음에 농장이었죠. 그래서 돼지 양돈장, 시범 양돈장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 CJ나 지금의 CJ나 뭐 롯데나 햄을 가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었던 햄은 어묵 소시지였잖아요. 네. 분홍빛 어묵이었잖아요. 네. 돼지고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서울 사람들은 남대문 시장에 도깨비 시장, 부산 사람 국제시장 가서 진짜 미국산 스팸을 산 거고. 핑크 소세지 그 돼지고기 안 들어갔나요? 돼지고기 하나도 안 들어가 어묵입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걸 먹고 자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야. 국산 햄 소시지를 해서 육가공의 산업을 올리는 것도 1970년대 중반에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목표였고,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오고 양돈장도 돼지고기 수급을 수월하게 해야 되니까 미국식의 대형 공장제 양돈장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합 사료를 쓰게 되는 거죠. 냄새를 잡았겠군요. 그래서. 냄새를 잡기 위해서는 품종을 개량하는 거예요. 잔반 먹어서 냄새 나는 게 아니었군요. 잔반도 나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순놈의 그 미리 제거하고 네. 해서 땀 냄새나 웅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도 개량한 거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게 쫙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1978년, 9년 요 시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자셨던 분들은 냉동을 육절기로 끓여서 이른바 그분들은 대패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지난번에 보니까 센베이 마산 네. 내 고향인 마산에서는 센베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마산은 원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일본인들이 네. 개발한 도시라서 센베이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 그 이름을 굳이 대표라고 붙일 필요도 없고 상표 등록을 누군가 하면은 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의 역사에서는 그런 오류가 많아서 그래서 음식명의 그 특허청에서도 한때는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시잖아요. 요리법은 지자권이 없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특정한 음식의 요리법이 반영된 거라고 해도 왜 그건 보통병사에 가까운 건데 그게 왜 그 상표권을 얻게 됐을까? 이런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너무나 일상적인 거라서 그냥 어떤 지역엔 대표라고 부르고 어떤 지역에서 뭐 센페이라고 부르고 어떤 지역에서 그냥 종이라 그러고. 종이라고 그러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삼겹살이라고 부르고 이랬던 거죠. 그걸 누가 독점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집단 기억이에요. 한국인의 집단 기억 속에 있는 추억이기 때문에 독점을 푸는 게 더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공익적 차원에서 좋은 거죠. 이게 내 건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니네들 고소 안 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써는 거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야. 이건 우리 모두의 음식 문화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어떤 집단 기억이야.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어.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유네스코에서 무형유산으로 프랑스 요리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지정하게
되고 한국도 김장이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독점이 아니고 공동체에 공유하는 지식으로서 음식에 대한 요리법 혹은 그 음식을 먹고 서로 나누고 분배하고 서로 호혜하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독점하는 게 아니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에요.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주는 순간에 그 음식은 경쟁의 음식이 되고 싸움의 음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장도 특정한 기업이나 아니면 특정한 지역 사람한테 뭐 광주 분들이 김치를 맛있게 담그니까 광주에 줄까? 뭐 이런 논의도 일부 있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등재가 된 거예요, 김장도. 유네스코. 네, 유네스코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신청해서 썼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공동체에서 이 음식을 통해서 뭔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서로 막 해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 그렇죠? 교수님, 그 마산의 삼도집에 가서 왜 센베이 삼겹살이라고 했을까도 의문이 풀렸어요. 교수님. 마산에는 진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센베이란 말이 대표보다 훨씬 더 익숙한 네. 동네여서 그랬을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삼도집이 있는 데가 일제시대 때 일본인 거리예요. 창동이요? 창동이.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명동, 서울의 명동처럼 네네네. 일본 말로 하면 혼맛집, 본정이라고 하는 네네네. 혼맛이라서 네. 조선인 거리가 아니고 일본인 거리였고 아. 센베이라는 건 당연하게 익숙한 단어였겠 단어이죠.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고깃집 가면 고기를 다 먹고 고기를 조금 남긴 다음에 고기를 잘게 썰고 파 넣고 김치 넣고 김가루도 뿌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볶아가지고 볶음밥을 먹는 이 볶음밥 문화는 누가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언제 쫙 이게 퍼지게 된 겁니까, 교수님? K푸드라고 하는 우리가 즐겨 먹고 해외에서도 즐겨 먹는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음식들이 내가 보는 바는 생산자나 요리사가 개발하는 음식은 거의 없어요. 다 소비자들이 응용해서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 해서 보니까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음식점 주인이 보태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마치 한식이 왜 K푸드가 해외에서 왜 인기 있을까 여러 주장이 있지만은 제가 보는 바는 이 요리사의 권능에서 자유로운 한국 음식. 왜냐하면은 그 셰프의 권능이 쫙 자리 잡고 있는 프랑스 요리에서 소비자가 요거 섞어서 먹으면 식탁에서 그렇게 먹다가는 큰일 나죠. 혼나요. 네. 프랑스 요리가 아니에요. 그죠? 중국 요리도 아니에요. 중국 요리에 탕수육하고 뭐 라조기하고 시켜서 그걸 섞어 먹는 한국인이 있어요? 없잖아요. 네. 중국에도 없어요. 셰프의 나라거든요. 근데 셰프의 권능을 넘어서지를 그 못해요. 권위의 무게에 짓눌 그렇죠. 수밖에 없는 나라. 근데 우리는 삼겹살 굽고 먹다가 기름이 좀 남았어. 저 돼지 기름 맛있는데 거기다가 식은 밥을 볶고 조미김이 또 일본에 수출하다가 수출이 이제 안 되고 한국 생산량이 많아진 조미김이 남았어. 너무 싸. 그래 조미김 썰어서 넣고 김치 썰어서 넣고 볶아. 그러면은 이제 볶음밥의 최고의 맛. 한국인이 가진 그 응용성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지 볶음을 먹고 네. 국물이 아까워서 네. 거기다가 소면을 삶아서 같이 마지막에 비벼 비벼서 먹다가 먹죠. 거기다 밥 한 끼가 식당에 남아 있으면은 네. 그거 조금 섞어서 먹는 그 재미거든요. 그러니까 K푸드의 이 확산과 힘에는 식품회사의 연구의 노력, 마케팅 노력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70년대, 80년대에 이 소비자들이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이거는 맛있어 없어 뭐 그러고 이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한국의 대형 식품회사로서 K푸드를 가지고 세계에서 각국에서 이제 돈을 잘 벌고 있는 분들, 뭐 한식당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 누구한테 항상 감사해야 되냐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먹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응용해서 먹는 그 재주, 그 재주를 가진 한국인 다수의 소비자한테 상장을 줘야 돼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저기 아주 비싼 파인다이닝 가지 않으면은 그냥 뭐 밥 더 달라, 뭐 더 달라 해가 본인이 또 먼저 볶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실험 속에서 대패 삼겹살에 밥 볶아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걸 또 본 분들이 자기 집 메뉴로 특화시키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또 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서로
공유한 지식들이 돌고 돌아서 메뉴가 된 거죠, 한식이. 생산자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독점한다는 것은 그 역사적인 민중들의, 소비자들의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을 깡그리 이제 무시하는 꼴이 되는 거죠. 주영아 교수님의 삼겹살 단골집은 어디입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한 군데만 얘기를 하기 좀 그래서 내가 여기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는 삼겹살이 나는 불만스러운 게 삼겹살의 인류화? 그러니까 제주 돼지 삼겹살? 제주도 관광을 많이 다지 젊은 세대들 때문에 멜젓이 이제 멜젓 삼겹살 요새 많이 하죠. 들어오고 네. 그러는데 뭐 이렇게 다층적이고 다양한 삼겹살집이 지역에서 분포해야 되는데 하나가 유행하면은 글로 다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재미가 없어서 삼겹살집에는 안 가고 내가 직접 구워 먹죠. 요번 프로를 보면서 대표 삼겹살의 맛을 들이봐야지 그러고 있는데 삼겹살의 이 다양한 레벨의 그 식당들이 존재하면 좋겠고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메뉴화시키고 조금 더 어떤 분은 또 다르게 하고 해야지 온 나라가 다시 육지가 멜젓 삼겹살로 가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 다원성이라는 걸 이제 유지하게 하려면은 소비자들이 자기 입맛을 자기 취향을 다원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누가 먹는다고 따라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걸로 또 가고 그러지 말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먹으면 좋겠다.